여러분, 역사 읽어주는 남자 김재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경수 여사 그 사마까지 제가 읽었는데, 사마의 끝부분은 이런 거였죠. 이제 육종만 씨가 결혼을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경영 여사와 유경수, 그리고 그 동생인 이제 육예수 씨만 대구의 결혼식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미 약혼식은 했고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 송소희가 그 집차에다가 이제 그 당시는 전시니까 군복을 이제 유경수, 유예수를 입혀서 이렇게 이제 대구로 먼저 출발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다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합의 다짐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중부 지방은 섣달 오후의 차가운 그늘이 덮였다. 낙엽이 져버린 앙상한 가로수, 옥천을 벗어나자 국도에는 성급한 피란민을 실은 화물 자동차가 남하하고 있었다. 그 차량들을 앞질러 가며 작은 아씨와 예수 동생을 태운 군용차, 옛날에 이걸 드리커트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군용차가 대구로 향하여 달렸다.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으로 작은 아씨는 기진맥진하였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무래도 설득이 안 되고 해서 지금 정신적으로,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은 그 결혼을 반대하는데 그걸 그 젊은 여성 처자가 그냥 본인들끼리 가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 마음이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죠. 차 뒷자리에 예수 동생과 앉아서 침착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영동을 지나서 환강 근처에 이르자 작은 아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워하였다. 옥천에서 가면은 심천, 그 다음에는 영동을 지나서 환관이라는 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추풍령입니다. 추풍령. 지금도 그 환관역이 있고요. 무궁화호가 환관역하고 추풍령역에도 서죠. 아주 예전에 임진왜란 때는 중령, 조령, 그리고 추풍령을 넘어서 외놈들이 한양으로 진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비포장 도로를 계속 달려서 가니까 마음도 그러는데 몸까지 병이 온 거죠. 신음소리를 내니까 이제 예수 동생이, 왜 언니? 예수 동생이 놀라 물었다. 언니는 웅크린 채 숨이 져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니 정신을 잘못 먹었을까? 마음의 고통에서 오게 되는 신경성 급성 위장병일지도 몰랐다. 예수 동생은 덜컥 겁이 났다. 손을 만져보았다. 싸늘했다. 언니의 볼에 손을 대보았다. 역시 싸늘했다. 언니 괜찮아? 내 목소리 들려? 예수 동생이 다급하게 물었다. 언니는 얼굴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알아. 괜찮아. 그날 대구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삼덕동 이정우 씨 집 사랑채 방 한 칸을 얻어놓고 박중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가 큰일 났어요. 도착하자마자 예수 동생이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무슨 일입니까? 사정을 듣고는 박중령은 험한 길을 차에 시달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랫목을 치워주었다. 기다시피 방 안에 들어온 작은 아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안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타나자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 올리며 깍듯이 인사를 했다. 색시 참 예쁘기도 해라. 안집 아주머니가 안채로 건너가 버리자 작은 아씨는 그 자리에 고꾸라지듯 눕고 말았다. 자매는 이정우 씨 집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었다. 혼인 전에 신랑과 한 집안 처마 아래 잘 수는 없으므로 이런 고통 중에서도 박중령이 마련해준 그분의 친척 집으로 옮아 갔던 것이다. 다음날 작은 아씨의 복통이 씻은 듯 나았다. 그러나 날씨가 돌변하여 갑자기 추워졌다. 언니 파마할까? 옥천 교동집에서는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던 말이었다. 작은 아씨는 여학생처럼 머리를 빗어 넘긴 소박한 자신의 머리 매무새를 매만지면서 글쎄 하고 웃었다. 당시만 하여도 미장원에서 신부를 단장하는 일이 유행하지 않던 시절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박한 머리 매무새로 식장에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가까이 미장원이 있을까? 자매는 밖으로 나갔다. 중앙통 어느 미장원에 들어가서 파마를 하였다. 미장원에서 조발을 해본 것은 작은 아씨도 예수 동생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옛날 그 부잣집 딸인데도 미장원에 간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 됐어요. 미용사가 하는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자매는 서로 마주보고 똑같이 어머! 하고 소리를 쳤다. 그들은 상상하던 것과는 판이한 저들의 모습에 놀랐던 것이다. 천해 보였다. 평생을 갖고 온 순진하고 우아한 모습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거울에 비친 것은 머리를 마구 볶아놓은 어수선하고 품이 없는 한 쌍의 젊은 여인 같은 인상이었다. 좀 전은 당황하는 일이 없는 작은 아씨도 그때만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물을 데워 열심히 감았다. 아무리 감고 감아도 볶고 찢은 머리카락이 쉽사리 풀릴 리 없었다. 언니 내일 결혼식인데 일을 어쩌지? 예수 동생이 울었다. 작은 아씨도 동생의 어깨를 꼭 껴안고 울어버렸다. 그 울음에는 지금까지 한참 참아온 온갖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어머니가 혼례식에 참석하려고 나타나게 되자 기쁨으로 변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경수 여사의 그 대표적인 그 기억이 올림머리 아닙니까? 아주 품위 있고 한 마리 학 같은 그 품위가 있는데 젊을 때도 요 한복을 곱게 입은 모습을 보면 참 그 아주 모양새가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고 이뻐요. 근데 그 약혼식 사진 때는 괜찮은데 이 결혼식 사진 나중에 우리 그 이지락 대표가 편집을 하면서 그 한쪽에 올려줄 겁니다. 그걸 보면요 저도 형 다른 사람 같아요. 그 피자원에서 그냥 치지고 먹고 해가지고 집에서 우리도 한 번씩 놀래잖아요, 그죠? 예, 저도 우리 집 사람이 한번 치지고 먹고 났다가 깜짝 놀란다고요. 예.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게 치지고 볶을 때 한번 신경 써야 됩니다. 얼마나 둘이서 울었겠어요. 자매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12월 12일 화요일이다. 박중량과 작은 아씨의 혼례식이 올려지는 날이었다. 다음은 청첩장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견본이. 청첩장에는 박동희 씨 그 둘째 동생 정희군, 육종간 씨 둘째 딸 영수양, 이 두 분은 서로 100년을 함께 할 뜻을 이루어 여러 어른과 벗을 모신 앞에 화촉을 밝히려 하오니 부디 오시어 복된 자리를 더욱 빛내주소서. 당기 428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대구시 계산동 천주교 성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례는 허업. 그 당시에 대구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전시니까 뭐 대구시장에 부탁할 수 있었겠죠. 청첩장, 이게 이제 전문입니다. 청첩장 전문은 하나 우리가 요거를 찍어서 나중에 이지락 대표가 옆에다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청첩장은 이랬구나 하는 한번 추억을 한번 보십시오. 예, 당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당기 4283년. 청첩장 전문이다. 대구는 박중령이 이곳에서 사범학교를 마쳤으며 육군본부가 주둔할 때 근무하던 곳이다. 또 대구 사범을 나왔으니까요. 동창이나 친지가 많았다. 2시가 가까워지자 계산동 골목으로 축하객들이 모여들었다. 식이 시작되었다. 대구시장 허옥씨가 주례석에 오르고 신랑이 입장할 차례. 예복을 입은 박중령이 무릎을 빳빳하게 펴고 걷는 그분 특유의 걸음걸이로 식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패기 있고 강직한 인상을 주었다. 신랑 좌우에 들러리가 따랐다. 대구 사범 동창 두용규 씨와 전우 최호 씨였다. 식장을 메운 하객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하객은 대체로 군의 상관과 동료, 부하들이요 한편으로는 대구 사범 동창들이었다.
이어서 신부의 입장 차례가 되었다. 어린 두 소녀가 꽃바구니를 들고 길을 인도하는 뒤를 따라 하얀 결혼 예복에 면사포를 쓴 신부의 손을 김영기 선생이 잡고 결혼 행진곡에 발을 맞춰 걸어 나왔다. 뒤를 김재춘 씨 부인 장봉희 여사와 예수 동생이 들러리로 따랐다. 박중령의 대구 사범 스승인 김영기 선생이 육종관씨를 대신하여 신부를 데리고 나왔던 것이다. 이었고 주례사 헉 씨는 엄숙한 목소리로 신랑 육영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은 하고 이제 말을 시작했다. 단번에 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주례는 당황하여 신랑 박정희 군가 하고 수정하였다. 주례의 이와 같은 조그만 실수가 화기에 찬 식장의 분위기를 더욱 돋워 주었다. 식이 끝날 때까지 하객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어서 신랑의 예서성 김영기 선생의 축사가 시작되었다. 대구 사범대 이제 선생님이었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이 김영기 선생을 또 청와대로 모셔서 식사를 또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정말 의리하였던 대단했습니다. 의리도. 창천에 기력이 훨훨 날아가는 맑고 갠 오늘 신랑 박정희 군과 신부 유경수 양은 바라건대 세상은 해오리 바람 그칠 줄 모르느니 신랑의 억생 기품과 아름다운 신부의 온순함이 화합되어 서로 도와서 푸른 강가에 원앙새 한상 훨훨 날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미사 예고의 화려한 축사가 그 자리에서는 잘 어울렸다. 요즘도 이런 축사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참 이뻤거든요. 예. 식이 끝났다. 예수 동생은 하객석을 돌아보며 아버지를 눈으로 더듬었지만 집안 사람으로서는 앞자리의 어머니와 송재천 씨의 모습이 보였을 뿐이다. 아버지는 결국 끝내 육종관 씨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신랑 신부는 대구 시내 조촐한 외식집에서 피로연을 가졌다. 신랑 친구들이 술이 근하해지자 신랑은 권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푸른 숲속에서 맺은 꿈은 어여쁜 꽃밭에서 맺은 꿈은 그대가 있었기에 아마 노래를 하라 그러니까 노래를 대신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피로연이 끝나자 신랑은 신부의 손을 이끌고 삼덕동 이정우 시집 아래채 셋방으로 갔다. 작은아씨는 군인의 아내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백합같이 티 없이 청순한 아가씨는 군인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부지게 다짐해 보는 것이었다. 예. 이제는 결혼을 잘해서 산비탈에 있는 이제 이정호 씨 새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것도 돈이 없어가지고요. 아마 그 동기들이죠. 대구 사범 동기들 또 군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집을 얻어줬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의 방향타. 예, 이제 결혼을 했고요. 아침의 콧노래. 이정호 씨 집은 뒤쪽에 또 하나의 대문이 있었으며 그 문을 통하여 사랭채로 드나들었다. 제법 큰 정원도 있었다. 현관문을 들었으면 디귿자형의 복도를 중간에 두고 양편에 나란히 6조와 4조 두 개의 방이 있었다. 박중령이 빈 것은 그냥 세를 내는 방은 뜻이죠. 현관과 붙은 쪽 두 개의 방이었다. 현관 쪽 4조 방에는 유교수와 예수 동생 자매가 거처하고, 이 4조란 것은 그러니까 다다미, 옛날에 그 이제 외식집은 그 다다미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다미 크기를 그 가로세로에서 한 1.5m나 뭐 2m 될까요? 그게 이제 1조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4조니까 4개가 붙은 거죠. 거기는 이제 현관 쪽 4조방에는 유교사와 예수동생 자매가 거처하고, 다음 6조방에 박중령이 거처했다. 예, 처음에는
유경수 여사고 아마 예수가 고방을 쓰고 박정희 그 당시에 이제 중령은 육조방을 쓴 것 같습니다. 혼인 다음날 아침 작은 아씨가 아닌 유경수 이제 여사죠. 유여사와 예수 동생이 일어나 보니 부엌이 없었다. 취사시설이 다급한 문제였다. 그날 유여사와 예수 동생이 나서서 일꾼을 시켜 현관을 개조하여 부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시장에 나가 살림을 마련하였다. 남비 하나, 풍로 하나, 알루미늄 밥그릇과 국그릇 5벌, 수저 5벌, 바가지, 조리, 그릇 씻는 솔, 도마, 식칼, 밥상, 양동이 등등 주로 부엌 살림이었다. 이게 참 단출하긴 한데 예전에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요, 초중반까지도 서울에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세를 얻어서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전부 다 이랬습니다. 전부 다 셋집이었죠. 근데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박정희 시대에는 60년, 70년대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한 달마다 이게 나라가 좀 잘 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나 저 학교 나와서 대학 나와서 결혼하고 이제 셋집 얻었다. 그래도 27, 8이다. 그러면 한 7, 8년이 있으면 나 집 한 채 사겠네 하는 생각을 다 했다고요, 그때는. 왜냐하면 계속 월급도 오르고요, 수출도 잘 되고 나라가 잘 사니까. 근데 이제 이때는 다 어려울 때였죠. 저도 이 생각이 납니다. 다 이랬습니다. 이제 식칼, 밥상, 양동이 등등해서 이제 부엌 살림을 이제 마련한 거죠. 언니, 밥그릇을 왜 한 걸 그렇게 많이 사지? 예수 동생이 물었다. 세댁은 웃으며 말하였다. 손님이 오실 텐데. 교동집 부엌 살림에 비하면 소꿉장난 같았지만 유교사는 처살림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시장에서 돌아온 유교사는 일일이 연필로 깨끗한 공책에 그것을 적었다. 궁상스럽게 그것을 왜 적지, 언니? 동생의 묻는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어제 시집 온 새색시는 일일이 쓴 것을 기록하고 합상까지 하였다. 가계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이는 군인이야. 적은 월급으로 살림을 하려면 아껴 써야 돼. 이것이 새색시의 새로운 생활의 방향이요 다짐이었다. 전세가 긴장되었다. 이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1950년 6.25가 났는데 12월 12일 날 결혼을 한 거죠. 전쟁 때 대구에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낙동강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시 전쟁 상황이 긴장된 상황이 온 겁니다. 압록강을 넘어 중공군 몇십만 명이 밀려 들어오게 되고 북진하던 유엔군이 후퇴한다는 소문이 바다였다. 이런 긴급한 판국에 혼인휴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박종령의 참모장으로 근무하는 구사단도 이미 동부전선으로 이동하고 박종령은 사단을 따라가야 했다. 그러므로 박종령은 하루도 쉬는 일이 없이 혼인한 다음 날도 근무를 하였다. 6번으로 나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사모를 보았으며 일을 파하자 혼례식 일로 신세를 끼친 친구들을 만나 인사를 치르고 늦게 돌아왔다. 자매가 손수지은 밥상에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깨끗한 보자기가 덮여 있었다. 상을 받은 박중령이 물었다. 처제, 저녁 먹었소? 처제가 쑥스러워할까봐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안 먹었거든 같이 먹어요. 예수 동생은 아버지에게서는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남성적인 은근한 다정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유여사도 마찬가지였다. 형부 먼저 드세요. 자매는 교동집에서 아버지가 진지를 드는 밥상머리에 서서 시중을 드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미 몸에 익은 습관, 비록 업을 하고 밥상머리에 서 있진 않다고 하더라도 우드러니 진지를 들기 전에 수저를 들 수는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주로 처제를 상대로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오붓한 가족적인 단란의 감미로운 분위기를 박중령은 경험하였다. 유교사도 비록 그것이 새빵의 신접 살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참된 생활이 이제부터 전개됨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겨울밤은 길었다.
피란지에서 신접 살림을 시작한 대구시 한 구석진 새방에는 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 다음날 이른 새벽, 박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물을 데워 따뜻한 새순물을 세숫대야에 받쳐들고 마루에 서 있는 아내를 발견하였다. 곱게 빗은 머리, 예쁘게 화장한 얼굴. 유 여사는 평생 동안 자녀 앞에서라도 잠자리에 흥크러진 모습을 보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유 여사의 그와 같은 단정한 모습이 신부다운 긴장감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유 여사는 평생 동안 긴장을 늦춘 일이 없었으며, 그것이 단정한 성격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또한 평생 동안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박중령이 구사단 사령부로 나가자 예수 동생과 함께 유 여사는 허리를 끈으로 질끈 동여매고 마루를 닦았다. 신혼 닷새째가 되는 1950년 12월 17일, 박중령은 혼인 사흘 전에 이동한 구사단을 뒤쫓아 강원도 평창군 대화를 향해 대구를 떠났다. 이때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휴가를 길게 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1950년 12월 17일인데 불과 20일 뒤에, 그죠? 1.4.5태가 있지 않습니까? 1951년 1.4.5태. 예, 중공군 수십만 명이 저쪽 요동 땅을 압록강을 넘어왔으니까요. 예. 여러분 함흥부두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그 철수하는 그 배를 탔던 거죠, 북에서. 예. 역사는 참 아이러니한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예,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됐을지. 예. 박중령은 곱고 엄한 인상을 주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인자하고 세심하며 가정적이었다. 떠나기 전에 쌀값과 가용비를 미리 계산하여 신부에게 넘겨주었다. 가계부를 열심히 적으면서 인편으로 오는 그분의 편지를 무척 기다렸으며 하루빨리 평화가 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유교사의 회고답니다. 기다림의 생활 첫 장이 시작된 것이다. 군인이니까요. 또 전시고, 예, 기다림의 연속이었겠죠. 박중령이 일선으로 떠나버리자 친척이나 친지나 아는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생소한 지방 대구에서 자배는 집안 청순을 마치면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를 보냈다. 예수 동생은 주로 문학 서적을, 유 여사는 교양 서적을 택하였다. 시국은 날로 심각해졌다. 서울 시민들은 다시 피난을 떠나고 유엔군은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여 오산 근처에 새로운 방어선을 군축하였다. 그 무렵 유 여사에게 새로운 일가가 마련되었다.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갓 시집온 새댁은 이 편지를 통하여 박중령에 대한 사랑을 심화시키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즐겁고 신선한 연애 감정을 경험하였다. 유 여사는 혼인 전 박중령을 몇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연상의 상대에게 충분한 자기의 애정을 표현하기에는 조심스러웠고 또한 그러기에는 너무나 조용한 성품이었다. 그러므로 혼인을 하자마자 일선으로 떠나 있는 그분에게 편지를 통하여 미진한 자기 감정을 불태웠다. 또한 유 여사에게는 편지라는 표현 형식이 자신의 애정을 상대에게 고백하는 데에는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물을 조금 덜 마셨던 것 같습니다. 예, 커피를 잠시 한 모금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대면하지 않고 글로 나타냄으로써 한결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애정을 표현할 수도 고백할 수도 있었다. 구사단 본부에서 6번으로 문서 수발을 하는 연락병이 끊임없이 삼덕동 세팡사리 사랑문으로 드나들었다. 박중령에게서도 사흘이 멀다고 편지가 왔으나 유 여사는 목마르게 그분의 편지를 기다렸다. 집 앞에서 집차의 경적이 울리면 예수 동생이 뛰어나갔다. 뒤따라 유 여사가 나갔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선 집차에서 젊은 연락병이 내렸다. 이윽고 예수 동생이 언니를 바라보면서 연락병이 가지고 온 흰 봉투를 높이 치켜들어 보였다. 박중령의 편지를 받게 되면 유 여사는 사연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다. 언니, 형부 편지 나도 좀 보여줘. 예수 동생이 궁금하여 붙였다. 얘는 괜히 그러면서 형부의 편지를 동생에게 넌지시 넘겨주었다. 이게 사뭇 연애 편지 아냐. 이 명랑한 아가씨는 편지 사연을 읽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새색시는 눈을 곱게 흘기면서 그게 얼마나 남성다운 다정한 편지인데 하고 박중령을 두둔하여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전세는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다. 1950년 12월 24일에 순직한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26일에 취임한 리치웨이 장군이 기록한 한국 전쟁에서 당시의 상황을 한 대목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얘기한 대로는 건 예측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중공군은 12월 31일 저녁에 명렬한 준비 포격을 가한 후 나팔을 불며 공세를 재개했다. 51년 정월 초하루 아침에 차를 몰고 서울 북방으로 달려간 나는 거기서 정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리치웨이 기록입니다. 워커는 죽었고요. 한국군을 가득 실은 트럭 대열이 무질서하게 남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나는 1월 3일 무초대사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즉시 만나서 서울을 철수한다는 것과 한강 이북에서의 유엔군 후퇴가 곧 시작된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미 8군 사령관이 워커 장군이 죽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예, 지금의 여러분 자주 가시는 한강 쪽에 어디라고 할까요? 워커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서울 시민이 다 아는 워커힐. 한강이 흐르는 워커힐이 있죠. 그 워커힐 호텔이 이 워커 장군을 기념의 그런 뜻으로 이름을 새긴 호텔이 워커힐입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상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워커힐에 가면 워커 장군에. 51년 1월에 중공군이 서울을 재침범하고 시민들은 이남으로 피난했다. 이 다급한 상황과 전세 속에서 평창 대화죠. 평창 대화에 주둔하던 구사단은 강원도 영월로 다시 경북 춘향으로. 경북 춘향 여러분 지명 좀 알기 어려운 곳인데 영주에서 기차를 타면 춘향을 지나 저 독에 있지 않습니까? 삼척. 예, 바로 영주 붙은 영주 봉화 춘향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했어요. 예, 그 춘향으로 아주 산골짜기죠. 춘향으로 2월 중순에는 강원도 정선으로 3월 말에는 강원도 강릉으로 이동하였다. 이 기간 중 유견사는 2차례 일선으로 박중령을 만나러 갔었다. 2번 유경수 여사가 진짜 남편 만나러 2번을 전방으로 이제 올라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첫 번째는 구사단이 정선에 주둔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하루는 군대 작업복에 방안드독과 방안모를 눌러선 송재천 중위가 대구로 내려왔다. 자매가 반가이 그를 맞았다. 예수 동생이 물었다. 웬일이세요? 정선에서 이제 왔는데 안부를 전할까 하고 왔지. 그러세요? 언제 돌아가세요? 글쎄요, 한 3, 4일 대구에 있을 것 같군. 옆에서 유교사가 물었다. 가실 때 절 데려가시겠어요? 집안 오빠잖아요, 그죠? 외가로 송재천. 처음 부산 영도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소개한 박정희가 아주 신이 많은 후배였죠. 소위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성진한 것 같네요. 예, 송재천 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박중령의 편지 사연 속에 기회 있으면 다녀가도록 하라는 암시가 있었던 것이다. 송중기도 세댁의 이 애틋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인 닷새 만에 남편과 헤어진 신부의 안타까움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구에서 정선까지 험한 길을 군용 차량에 태워 동행하는 것은 무모한 짓일 것만 같았다. 산간벽지를 누벼가는 길에 어떤 위험한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글쎄 박중령이 뭐라 하실지. 입 만나러 가는데 길이 험한 게 문제야? 예수 동생이 언니 편을 또 들었다. 꼭 가려면 데리고는 가지만 군복을 입어야 해요. 민간인을 군용차에 태우면 검문에 걸린단 말이야. 하고 돌아갔다. 송중기는 구사단 예하의 후생 사업을 맡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구를 내왕하는 일이 잦았던 것이다. 유교사는 다음날 연락병편에 정선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박중령에게 편지로 알려두고 불안해하였다. 오라고 상락하실까? 답이 오기 전에 가면 되죠, 언니. 동생이 일러주었다. 뭐 철이 없는 여동생이니까 아니 저 애인 만나러 가는데 지금 님을 만나러 가는데 연락을 기다려? 하는 이 참 예수양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었다. 송중기가 군용 차량을 몰고 와서 새댁에게 한복 위에 군용 덧옷을 껴입게 하고 방한모를 쓰도록 하였다. 2월 중순 날씨가 아직도 맵고 차가웠다. 응달진 골짜기에는 눈이 허옇게 사나운 짐승의 이빨처럼 박혀 있었다. 참 이 박목월 선생의 참 필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 표현한 거 보십시오. 겨울을 말이죠. 응달진 골짜기에는 눈이 허옇게 사나운 짐승의 이빨처럼 박혀 있었다. 예, 대단한 분입니다. 역시. 차는 지난해 격전지인 외강과 다부동, 도리원으로 빠져나갔다. 길목마다 금문소의 헌병들의 모습이 보일 뿐 다살아온 인가의 전경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안동에 이르자 여사는 군용차의 창남으로 비참한 전경을 바라보며 새삼스럽게 가열찬 전쟁의 참혹함에 놀라게 되었다. 시가지는 전하로 말미암아 한더미에 제로화하고 허로운 벌판의 암담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젊은 유교사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이와 같은 전쟁의 엄청난 참상 앞에 그것과 맞싸우는 박중령의 영상이 확대되어 다가왔던 것이다. 안동을 지나 영주로 가는 길에는 헤드라이트를 켜야만 했다. 공비 출몰 지역을 피하고 군수물자 수송차와 마주치면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며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길로 우회하는 동안에 시간이 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밤이 되자 주위는 더욱 황량했다. 마을인 성 싶은 곳을 지나고 또 지나도 불빛 한 올이 새어나오는 곳이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두 줄기 헤드라이트가 헤집고 예수 동생의 말을 빌면 임을 찾아가는 젊은 유교사에게는 박중령에 대한 뜨거운 애정만이 그를 지켜주고 밝혀줄 뿐이었다. 이게 다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그죠? 안동에서 영주로 해서 영주를 지나 얼마 가지 못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했다. 왜냐? 중령곡에 공비가 출몰한다는 정보가 있었던 것이다. 새벽이 되어 다시 길을 떠났다. 이 중령이라는 데는 영주에서 여러분 영주에서 가다 보면 풍기가 있습니다. 위에 풍기를 지나면 이제 중령을 지나게 되죠. 이 중령곡에는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이 중요한 통로였죠, 그죠?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요 중령을 지나서 이제 단양으로 해서 충주 쪽으로 갔죠. 신립장군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충주 탕검대에서 사실은 그 골짜기에 중령의 그 험한 골짜기에 매복을 해서 우리는 활이었으니까요. 적은 그때 조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린 포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매복을 하고 포를 때리고 활을 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다고 지금 그 이후에 다 유성룡의 징비록으로 해도 그런 게 나오죠. 예, 그런데 이 참 사람이 거만하고 도도해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신립이 예전에 이제 압록강, 두만강 쪽에서 여진족을 여러 번 무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립 장군이 우리 그 당시에 조선을 대표하는 장군이니까 자기가
우리는 기마 그 말이 우리는 특기니까 말로서 적을 한꺼번에 해치우겠다고 그 배수진을 쳤죠, 그죠? 탄검대 그 강을 뒤에 두고 우리 조선군은 3만 명인가 4만 명이 일본군의 조충과 붙었던 거죠. 결국은 다 뛰어내려 다 죽었죠. 몰살 당한 거죠. 예. 이 풍기에서 이 단양을 넘는 이 중령의 매복을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징비록을 쓴 유성룡 선생 이런 분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음에는 저는 충무공의 우리 한산대첩 등이 나오는 난중일기도 참 좋은 책이지만은 유성룡의 징비록은 그냥 백성들의 그때 당하던 그 험한 모습을 정탁에 임진 기록과 함께 보여주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보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그 징비록을 다시 역사 읽는 남자로 징비록이라든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이런 좋은 책도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중령곡에 공비가 출몰한다는 정보가 있었던 것이다. 새벽에 되어 다시 길을 떠났다. 이 공비는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전에 그때 남로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도 한때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상희 남로당에 포섭이 됐었죠. 예, 북한의 김일성이 북에 있으면서 남쪽에 이제 남쪽에 남로당을 둬가지고 남로당을 이제 해가지고 전복을 하려다가 이제 나중에 안 되다가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그죠? 그래서 남로당 세력이 공산 세력이 다 있었다고요. 예, 도체 지금은 간첩이 한두 팀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남로당은 큰 집단 세력이 있었던 거죠. 예, 동시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같이 자기들도 싸우는 거죠. 예, 이것저것에 이제 매복도 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새벽에 되어 다시 길을 떠났다. 황폐한 산악 길가에는 아직도 폭격을 맞은 탱크의 잔해가 뒹굴고 골짜기에는 불타버린 트럭들이 틀어박혀 있었다. 이 초범의 황량한 들판과 산골짜기를 군용차는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제천을 거쳐 영월로 갔다. 제천을 거쳐 영월로 갔답니다. 제천에서 이제 산을 타고 저 영월 쪽으로 간 거죠. 영월을 지나 해가 기우는 산골짜기를 헤집고 일로 정선으로 향하였다. 완전히 땅거미가 젖을 무려 군용차가 큰 개울을 끼고 앉은 정선에 이르렀다. 일사후퇴 직후여서 주민들도 거의 피란을 가버리고 마을이 비다시피 했다. 유교사를 박중령이 유숙하는 민가로 안내해놓고 민가를 하나 빌어서 박중령이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중기는 구사단본부 작전참모장실로 갔다. 참모장님 부인 모셔왔습니다. 보고를 하였다. 박중령은 덤덤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대답하였다. 그 사람 뭐하러 왔대? 그 당시에 이제 남자들의 그냥 표정이 이제 반가우면서도 의외의 대답에 송중기는 박중령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이내 반가움의 역설적 표현임을 깨달았다. 마음을 놓고 문 밖으로 나와서 방한무와 군용 덧옷을 벗어 뽀얗게 덮인 먼지를 털었다. 유교사는 이렇게 혼인한 지 만 2달 만에 남편을 제외하였다. 깡마른 박중령의 얼굴이 햇볕에 그을어 더욱 광골이 붉어진 것 같아 보였다. 광대뼈가 이제 많이 보였겠죠.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유교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박중령 숙소에 객혀있는 이불에 갓 씻혀진 흰 타올이 유난히 눈길을 끌게 하였던 것이다. 누가 이렇게 정성껏 씻혀두었을까? 당시의 상황을 유견사는 훗날 어느 기자에게 밝힌 일이 있었다. 군복을 입고 지금 같으면 8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을 24시간 동안 빙판을 차로 달려갔었다. 공비가 산에서 이따금 내려오곤 했다. 그것을 피해가느라고 24시간을 밤에 잠도 못 자다시피 하고 갔었다. 그 당시 그분은 주민들이 피난간 마을의 어느 조그만 민가에 숙박하고 있었다. 친구 같은 것은 형편이 없었다. 그런데 밤에 보니까 이불 깃이 깨끗하게 흰 타올로 씻혀져 있었다. 누가 이렇게 정성껏 해놓았나 싶었지만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물어보기가 쑥스러웠다. 그렇죠. 다른 여자가 그죠? 깨끗한 씻혀놓았으니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유경수 여사답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그분은 쑥스러운 듯 씩 웃었다. 그 태도가 아무래도 본인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유 여사가 짐작한 그대로였다. 전란숙의 천리길을 찾아오는 아내를 위하여 박중령은 손수 타월을 빨아 깨끗하게 씻어둔 것이었다.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는 것을 느꼈다. 참 남녀간의 사랑은 이런 데서 느껴지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랑이 정말 사랑이다. 은근한 사랑이죠, 그죠? 요즘하는 20대, 30대 저도 요즘 젊은이들 제 주위에서 보면은 너무 이해타산적인, 그래서 장가도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요즘 저 여자친구 만나면 직장이 있냐 없냐, 이 생각부터 먼저 하니까요. 그리고 직장 없는 여인들은 결혼하기 어렵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뭐 남자들로서는 둘이 벌어야 같이 생활을 하고, 그나마 뭐 이거저거 여행도 좀 하고 이러는 게 요즘 수입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저 혼자 벌어도 충분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물가도 싸고요. 그리고 월급은 계속 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좀 아껴서 또 집도 사고, 이게 가능했는데, 요즘 젊은 참 20대, 30대 보면 참 그런 면에서는 찡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이거 뭐 서울에 언제 집 한 채 사보겠습니까? 그죠? 서울에 집 산다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 됐죠.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어떡하든 이 국민과 백성을 편안하게, 그죠? 세금도 어떡하든 줄여주고. 예전에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선덕여왕이다, 뭐 고려 왕건이다, 처음에 다 나라를 통일하고 어려워지고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세금을 탕감해주고, 그죠? 지금 같으면 장애인들 보살피고, 죽고 뜨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정치인데, 요즘은 그냥 전부 다 네 편 내 편만 따져가지고, 그죠? 내 편이 없으면 이부자리도 갖다 주고 덮어주고 뭐하고, 다른 편이 가하다 그러면 있는 그 적도 그냥 뺏어버려서 얼어 죽든지 말든지. 이런 건 정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 백성을 생각하는, 국민을 생각하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어제도 제가 아침부터 신문을 통독하면서, 제가 통독할 때는 한 6개 신문을 다 보거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뭐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이렇게 동아일보 한 6가지는 이렇게 제가 중앙일보 보는데, 어제도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런 그 민생 부분인데,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삼성이다, SK다, 이쪽에 그 잘 되는 기업들은 수출도 잘 되고, 인터넷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보너스를 지금 200% 준다, 뭐 300% 준다, 임원들도 그러고 있는데,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도. 우리 서민들은 전부 그 은행이나 이런데 돈 다 뜯기고, 이자가 더 비싸잖아요. 저도 지금 돈을 쓰고 있어요.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 서민들이 견딜 힘이 없어요. 이 녹음하기 조금 전에도 이지락 대표하고 이 점심 먹고 오는데, 뭐 손실보상은 500만 원 그거 준다 그래서 그게 뭐 그냥 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건데, 뭐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다들 그 얘기예요. 통화도 안 되고 불통이고, 겨우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뭐 죽기 살기로 해서 한 50분 그거 계속해서 그것도 어떻게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한, 그래도 성공한 거라 그랬죠. 다른 사람은 지금 닷새를 해도 지금 500만 원을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는데, 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정치 잘못하면 국민들로서는 방법이 엎을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다 그랬더라고요.
유교사는 남편의 깊은 애정과 부부로서 맺어진 굵고도 따뜻하고 든든한 매듭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다. 군인은 아니네. 유교사는 남편과 더불어 어떤 신고는 이제 한자말이 돼서 그 쓰라림이죠. 쓰라림도 시련도 함께 할 수 있는 굳은 다짐을 되새겨 보는 것이었다. 정선행이 유교사에게는 작은 아시다움, 즉 소녀적인 면을 완전하게 벗어던지고 한 아내로서 새로운 자각과 결의를 불러일으키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일주일을 머물다 돌아왔다. 이제 박정희를 만나고 돌아온 겁니다. 이어서 유교사가 두 번째로 일선의 남편을 찾아간 것은 4월 하순경이었다. 전선은 아직도 유동 상태였으나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정선이 주둔하던 구사단은 강릉으로 이동해 있었다. 다음은 부산일보 51년 4월 19일자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4월 17일 서부전선 및 중부전선의 유엔군 부대는 퇴각하는 중공군에 대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였으며 140리 타 지구의 유엔군은 적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진출하였다. 적은 대거점인 철원 근처의 신방어선으로 퇴각 중이다. 중공군이 쭉 오다가 철원 근처에서 이제 막힌 겁니다. 철원 아마 저 동쪽으로는 뭐 고성 이런 데겠죠. 고성, 화천, 철원, 강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파주, 임진강 요 일대에서 이제 그 철원이니까 임진강 너머에서 이제 막힌 거죠, 그죠? 그래서 중공군이 이제 다시 퇴각해가지고 그쪽을 방어선으로 쳤던 모양입니다. 1사 후퇴 때만 해도 우리가 후퇴를 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그냥 티격태격, 그죠? 올라갔다 내렸다가 이제 영화 그 고지전 같은 거 보시지 않습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뭐 계속 그는 여기가 뺏고 저기가 뺏고 뭐 그냥 백마고시 같은 데는 뭐 주인이 바뀐 게 우리 땅이 됐다가 북한으로 또 넘어갔다가 한 게 뭐 여러 수십 차례가 백마고지 그런 데 아닙니까? 전황은 대체로 이런 상태로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4월 15일자로 박정희 중령은 대령으로 진급하였으며 사단을 따라 강릉에 머물고 있었다. 전쟁에 하나 좋은 건 우수한 지휘관은 승진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죠? 이수신 장군도 영업, 현감, 종육품을 하다가 1592년 임진왜란을 1년 딱 앞둔 시점에서 유성룡의 청구로 일약 종육품에서 종2품으로 6단계로 승진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는 이제 그러니까 난세에 영웅 난다는 게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강릉 경포대는 명성지로 이름이 나 있는 곳. 박대령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아내에게 다녀가려는 기별을 하였던 것이다. 유교사는 정선과는 다른 길을 잡았다. 이번에는 대구에서 포항에서 영덕에서 울진에서 삼척에서 묵호에서 강릉에 이르렀다. 동해안길을 택한 겁니다. 동해안을 끼고 험한 소로를 따라 봄바다를 바라보며 일로 강릉으로 달려간 것이다. 아내를 만난 남편의 계급장이 어느새 태극 표지 3개가 되어 있었다. 어머 참모장님, 계급장이 달라졌나 보네요. 약간의 충청도 사투리가 있죠. 예, 대령이 딱 돼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유교사는 여사를 태운 연락병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남편을 향하여 차분한 아내다운 말로서 기쁨을 표현해 보였다. 어깨가 꽉 찬 것 같아 보기가 좋네요. 박대령은 씩 웃었다. 강릉에서 일주일간 머물렀다. 신혼여행을 따로 가져본 일이 없는 부부로서 이 일주는 신혼시절의 가장 인상적인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대관령이 기름 항아리에서 건져낸 듯 초목 잎사귀에 기름기가 돌고 윤이 날 시기였다. 박 대령 내외는 봄 물결이 밀려오는 경포대의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걸어보기도 하였다. 원래 걸음이 빠른 박 대령은 산책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유교사보다는 앞질러 가기 마련이었지만 그때만은 두 사람이 한결같이 보조가 어울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백사장을 함께 걸어갔다.
유교사의 머플러가 바람에 나부꼈다. 여행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온 유교사에게 박 대령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시가 한편 동봉되어 있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벚꽃은 지고 갈매기 너훌너훌 거울 같은 호수에 나룻배 하나 경포대 난간의 기대인 나와 영은 유경수를 의미합니다. 노송은 정정 정자는 우뚝 복숭아꽃 술을 놓아 그림이고야 여기가 경포대냐 고인도 찾더라니 거기가 동해냐 여기가 경포냐 백사장 푸른 솔밭 갈매기 나르도다 춘삼월 긴 날에 때가는 줄 모르도다 바람은 솔솔 호수는 잔잔 저 건너법 사장의 백사장에 갈매기 때 날아나네 우리도 노를 저 누벼 볼까나. 이 사범학교를 참 사범학교에 뭐 이거저거 박정희 대통령 또 나팔을 잘 불잖아요, 그죠? 예, 문경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그 국민학교 선생 때 박정희 대통령 나팔 소리에 박 선생 나팔 부네 지금 이제 논물대로 가야 돼 일어나자 하는 게 아침 6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만큼 부지런하고요. 예, 그런데 참 요 시도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 1951년 4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제목은 춘삼을 소묘, 스케치란 뜻이죠. 필자는 이 시의 초고를 볼 수 있었는데 천년의 제3행에 있는 나와 영이라는 글귀의 영자에 여사 자신이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 나 영수라고 적어두고 있었다. 남편이 보낸 시에 영은 영수를 의미한다 해서 동그라미를 적어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없도록 소녀적인 순정으로 영이라는 글자가 표시하는 제 자신을 확인하고 다짐해 보던 젊은 날의 유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시를 읽으면 언제나 신혼초를 연상할 수 있어 즐거워요. 훗날 유교사의 표현. 이제 유교사의 신혼생활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예. 다음은 제목이 작은 제목으로 모성애와 부성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 유인수 씨가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다.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오빠는 6.25 때 남하하지 못하고 최부동 6번지에 숨어 살며 가장 고난을 겪었다. 9.28 수복 후에도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는 영수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시국이 혼란해지자 12월 초순부터 서울 시민들이 피란을 서둘러 모든 교통기관이 대혼잡을 빚었다. 그도 12월 중순경 가족을 데리고 옥천으로 피란을 하게 되었고 몇 달 옥천에 머물다가 어머니 이경영 여사를 모시고 대구로 남하하였다. 새빵을 얻어 있다가 후에는 박대령이 얻어던 셋집의 복도 끝에 있는 맞은편 방으로 옮아오게 되었다. 유인순 여사의 가족들도 한동안 예수 동생이 거처하는 방에 함께 기거하였다. 참 전쟁은 전쟁 때입니다. 박정희와 유경수가 기가는 마침 대구에 있었으니까 그 새방이에요. 거기에 그냥 모든 사람이 지금 저 육종환씨 빼고는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51년 1월 4일 공산군에게 점령당한 서울을 유엔군이 3월 14일에 재탈환하고 4월 30일에는 38선을 넘어 다시 북진하였다. 유인수 씨는 1951년 4월입니다. 1951년 4월부터 대구고등학교 수학교사로 나가게 되었다. 말하자면 유인순 여사를 비롯하여 사남매의 가족들이 이경영 여사를 모시고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옥천 교동집과는 거의 내왕을 끊다시피 하고 아들 집과 딸 집에서 거처를 하였다. 육종관 씨하고 사실상에 이혼한 거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유교사는 신부로서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5월 초순 구사단은 3군단 좌측 사단으로 1선에 투입되어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사단 CP는 용포리로 옮아갔다.
박 대령은 과로가 지나쳐 몸져 눕게 되고 후방 전보 발령이 내렸다. 5월 10일 육군본부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박 대령은 대구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육군본부가 그 당시에는 대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인 후 처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분의 표현을 빌면 대구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가정생활을 시작한 것이었다. 박 대령은 싸움터에서 묻은 먼지와 땀을 씻어버리고 과로를 풀며 가벼운 병상 생활을 치렀다. 유 여사는 시성을 다해 병구안을 하였다. 인삼을 다려서 적당하게 식혀 샘문으로 상에 받쳐 들고 들어와서 박 대령에게 드리곤 하였다. 나갈 때도 샘문으로 상을 물려갔다. 박 대령이 거처하는 방은 정면 복도로 통하는 앞문이 있었고 옆방과의 사이에 가로놓인 복도로 향하는 샘문이 있었다. 유 여사는 이 샘문을 조심스럽게 여닫으며 그 문으로만 드나들었던 것이다. 정문을 여닫으면 환자의 신경을 건드릴까봐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조그만 일에도 섬세하게 신경을 쓰는 조용하고 차분한 아내의 모습이 남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샘문이 살며시 열리며 인삼 그릇을 상에 받치던 아내의 환한 얼굴이 고개를 내밀고 좀 기분이 나으세요? 묻곤 하였다. 좀 드세요. 아내가 권했다. 유 여사는 남편을 여보, 아빠, 당신하고 부르는 일이 없었다. 그냥 드세요라고 말을 하거나 정 남편을 소리내어 불러야 할 경우에는 저 좀 보세요 라고 불렀다. 신혼생활 무렵 유 여사가 상을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오던 일을 회상하며 훗날 박 대통령도 삼을 다려주던 일이 기억에 새롭다고 필자에게 들려준 일이 있다. 이렇게 섬세하게 박정희와 유경수의 그 섬세함, 또 어린 박근혜라든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쓸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문인으로서는 아마 가장 친했던 분이 지금 박목월 선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시인 구상시가 있네요. 시인 구상시는 그 고향이 외관이거든요. 외관이 낙동강변에 있는데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은 지금 그 아시는 대로 우리 그 선상군, 예전에는 선상군 구미읍 상몰이었는데 그 선상군 구미읍 상몰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 외관하고도 가깝고요. 특히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선상 고향은 칠곡이었습니다. 칠곡. 그 칠곡군 외관읍이거든요. 같은 고향분이라 할 수 있죠. 구상시가. 그 칠곡에 있다가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외가인 그 이제 구미읍 상몰이로 이사를 갔던 거죠. 그냥 제일 친했던 분이 구상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목월 씨가 있었던 거죠. 문인으로서입니다. 신혼생활 무렵 유 여사가 상을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오던 일을 회상하며 훗날 박 대통령도 삼을 다려주던 일이 기억에 새롭다고 필자에게 들려준 일이 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야말로 모든 자료와 신문자료를 다 모아서 1년 반 만에 탈고를 한 건 책입니다.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만 2년 만에 이 책이 나오는데 지금 절판이 되어 있죠. 제가 참 이거를 읽으라는 우리 독자들에게 읽어주라는 덫이 있었던 것처럼 제 눈에 탁 들어와서 제가 이걸 그리고 글자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이걸 한 1.4배 크기로 다시 이걸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거의 회복될 무렵 5월 25일자로 육군 정보학교 교장으로 전보. 박 대통령은 새로운 보직에 취임하였다. 정보학교는 대구 칠성국민학교를 빌어 쓰고 있었다. 지금도 대구에 칠성동이 있죠. 칠성시장이 있고요. 그죠? 칠성시장과 재래시장으로 아주 큰 시장입니다. 아침에 집 삼덕동에서 칠성동으로 출근하면 오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다. 생애에 처음으로 규칙적인 출퇴근을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규칙적인 반복은 단조로울 수도 있지만 안정을 베풀어 주기도 하는 것이다. 바깥 울타리에 하얀 탱자꽃이 피었다가 거의 질 무렵이었다. 유교사는 싱긋이 가닥없이 당기고 입맛을 잃었다. 입덧이 나기 시작하였다. 이 모양을 지켜보던 이경영 여사가 기뻐했다. 아기가 서나보다. 탱자꽃이 져버리고 열매가 맺었다. 그것이 노랗게 익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었다. 유교사는 한시도 쉬는 데가 없었다. 틈만 있으면 온 집안을 뒤져 빨래거리를 찾아내어 빨았다. 손을 가만히 놀리는 날이 없으며 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웬 빨래를 그렇게 하지? 박대령이 걱정을 할 정도였다. 즐거운걸요.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유교사의 대답이었다. 그러다가 손가락 끝이 갈라졌다. 그 보라고. 박대령이 애처로와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유교사가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즐거운걸요. 이미 그 무렵 유교사는 새 생명의 태동을 깨달았다. 밤이면 아기의 옷가지를 편물하게 열중하거나 태교에 필요한 서적을 읽곤 하였다. 가을밤 불빛 아래서 태교에 관한 서적을 읽거나 태어날 아기의 옷가지며 모자며 양말을 털실로 짜고 있는 그림 같은 신부. 편물 바늘을 멈추고 짜고 있던 편물을 들여다보며 이만하면 될까? 코스를 헤아려보고 품을 눈으로 어림잡아 보기도 하였다. 그것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려는 여성으로서 가장 행복이 충만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편물을 짜고 있는 웃방에서는 박대령이 명상에 잠겨 있었다. 가정을 가져 안정된 생활 중에서 인생의 오일을 깊이 있게 추구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오일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심오한 인생의 뜻을 깊이 있게 추구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하늘도 자고 땅도 자고 사람도 잠자는 고요한 밤. 벌레 소리 처량이 들려오는 어두운 가을밤. 그때 쓴 이제 어떻게 보면 에세이 같네요. 길게 내뿜는 담배 연기만 어둠 속에 흡수되어 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한없이 헤매고 찾아도 담배 연기처럼 걷잡을 수 없는 길고 고요한 가을밤. 길고 아늑한 유구한 역사 속에 찰나찰나의 생명을 연결하는 인간이, 그러나 찰나에 사라질 담배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찰나가 기쁘고 찰나가 섭다는 것을 인생이라고 일컬으면서 몹시도 허둥지둥하는 것이 어리석고 가엾구려. 담배 연기와도 같은 인생이여. 호호창창한 내일의 역사의 막, 그 속에 무한한 기대와 희망조차 없이 그러나 막연히 기다려지는 인생의 삶. 지구는 돌고 역사는 가고 세월은 흐르고 인생은 늙고 밤이 가면 내일의 새날이 온다는 것은 가을밤 어둠 속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삭막한 인생의 부질없는 노릇이요. 시네요, 시. 그래서 이 시에는 1951년 10월 말일 밤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 시인이 아닌 박 대통령으로서는 시를 쓰려는 의욕보다 이와 같은 시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명상을 정리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 시에서 표현이 생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박 대령의 심경을 엿보기에는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삶의 심오한 본질을 추구해 보려는 명상적인 깊이를 간직하고 있을지언정 현실적인 불안이나 초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박 대령의 내면 세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11월 29일 박 대령은 퇴근길에 꾸러미를 들고 왔다. 웬 꾸러미일까? 11월 29일이면 유경수 여사 생일입니다. 좀 짚히는 바가 있네요. 유교사가 받아들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박 대령은 그 씩 웃는 특징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끌러봐요 재촉을 하였다. 유교사가 꾸러미를 끌러보자 파란 스웨터가 들어있었다. 어머! 놀라며 쳐다보는 아내를 향하여 박 대령은 또 씩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영수, 생일 선물. 유교사는 선물 그 자체보다 자기의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남편이 한없이 고마웠다.
12월 10일 박대령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차장으로 전보되었다. 전시가 돼서 한 달이 멀다 하고 두 달이 멀다 하고 계속 발령을 나게 됩니다. 예. 이제는 아마 근혜양이 태어나는 게 이제 좀 그 다음에는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해가 바뀌었다. 이른 봄 어느 날 박대령이 퇴근하여 저녁 식사를 마치자 6.25사는 가벼운 진통을 느꼈다. 대체로 예정된 분만일이 적중된 것이다. 아기를 낳게 되려나 보다. 마침 언니 유기준 씨가 옆에 있는 것이 마음 든든했다. 산파에게 연락을 하였다. 박대령은 건너방에서 지키고 있었다. 자정쯤 산모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박대령은 애처로운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어령거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안방으로 건너갔다. 산모의 얼굴에 쿠설처럼 땀이 맺혀 있었다. 저렇게 고생하는 걸 차마 못 보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산파에게 물었다. 당시만 해도 무통분만의 새 의술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산부인과도 흔하지 않았다. 고작 산파를 부를 따름이었다. 잠시만 참아요. 아내를 달랬다. 그 고통 중에서도 산모는 정신이 들면 언니 저분 잠자리를 다른 방에 펴드리고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유기준 씨가 건너방으로 가서 좀 쉬시도록 권하였으나 박대령은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잘 수 있겠소 하고 끝내 산모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드디어 다음날 새벽 아기를 낳았다. 박 대통령은 수고했소 하고 수건으로 아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여사는 남편을 향하여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첫 아기를 가진 어머니로서의 흐뭇한 미소였다. 이름을 지어야 했다. 예수 동생도 돌아와서 산모의 뒷바라지를 해주며 밤이면 산모 곁에 박대령과 세 사람이 아기의 이름을 짓기에 골몰하였다. 옥편을 뒤적거렸다. 제각각 마음에 드는 글자를 골라내기로 하였다. 3일간 옥편을 뒤적거린 나머지 6자를 골랐다. 박 대통령이 그 중에서 근자, 해자를 지적하였다. 근자는 무공화를 상징하고 나라의 국화일 뿐 아니라 조국을 상징한다. 해자는 은혜로움, 박근혜라는 이름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근자는 무궁화를 상징하고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요. 해자는 은혜로움, 은혜자입니다. 당시 박대령은 36세, 6.25사는 28세.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두 늦게 얻은 첫 아기였다. 특히 아버지의 기쁨이 대단했다. 박대령은 아침에 6번으로 나가면 점심시간에는 꼭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했다. 어린 것을 보는 일이 크다는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집안에는 일손이 부족했다. 예수 동생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모의 뒷바라지며 갓난아기의 목욕이며 자질구레한 일거리를 혼자 손으로 치르기는 힘에 겨웠다. 그러므로 갓난아기의 목욕은 박대령이 그대로 줘야 했다. 박대령이 아기를 더운 물에 담가 잡고 있으면 예수 동생이 씻기거나 아니면 예수 동생이 잡고 있으면 박대령이 씻겨주었다. 차차로 목욕을 시켜주면 아기는 똑바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방실거렸다. 그 모습이 박대령은 무척 귀여웠다.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 아기를 어르는 신용을 해보였다. 아기는 좋아하기보다 울어버리기가 일쑤였다. 울음소리 거창하다. 박대령은 무안하여 껄껄 웃었다. 건너방으로 달려가 사진기를 들고 와서 우는 아기에게 렌즈를 들이댔다. 사진을 찍었다. 그 무렵 점심되면 어뢰 아기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첫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려는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애정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기 때나 그 다음에 근영양이나 치만군이나 사진들이 많이 그래도 남아있는 편이에요. 다른 그 시대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사진 몇 장 없잖아요.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이후에 몇 년 지나 태어났는데 사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박대령이 정말 많이 사진을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네 양이 엄마와 눈을 맞추며 재롱을 피우고 이었고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 제법 아기작 몇 발짝 걸어다닐 무렵인 이듬해 1953년 1월 17일 그네 양의 첫 돌을 앞두고 박대령은 광주 포병학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대구 살림은 예수 동생에게 맡겨두고 유교사도 어린 그네 양을 포대기에 쌓아안고 박대령을 따라 광주로 떠났다. 이경영 여사가 동행하였다. 광주 동명동에 새빵을 얻어 살림을 하였다. 그네 양의 돌잔치도 그곳에서 치렀다. 가족끼리 모인 오붓한 잔치였다. 아기는 어머니가 그네 부르며 손짓을 하면 엄마 아른치하며 유교여사 앞으로 다가왔다. 박대령도 아빠 손줘 아빠 손 하고 팔을 내밀면 아기는 통통하게 귀여운 손을 아빠 앞으로 내밀곤 하였다. 3개월간의 교육기간이 끝났다. 4월 중순 이른 아침에 박대령 일가는 광주를 출발하였다. 집차 앞머리에 박대령, 그네 양을 포대기에 쌓아는 유교사와 이경영 여사가 뒷자리에 앉아서 남원과 그 창을 돌아 낙동강 줄기를 따라 고령으로 나와 그날 저녁 대구로 돌아왔다. 이게 88 고속도로 지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광주에서 남원에서 거창, 예, 고령, 이 88 고속도로, 대구에서 광주 고속도로가 있죠. 또 거기에는 중간마다 차를 세우고 그네 양에게 우유를 먹였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차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마을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소담스럽게 만발하고 새로운 봄빛이 산천에 물어있고 있었다. 차 안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 우유를 빨고 있는 그네 양의 뺨을 박대령은 몇 차례고 손가락으로 튕겨보곤 하였다. 눈을 깜빡거리며 쳐다보지 않고 우유만 먹고 있는 모습이 우습다 하여 모두들 함께 웃곤 하였다. 대구에서 2주일쯤 쉬었다. 5월 9일 제3군단 포병단장으로 전보되어 포병단 창설의 임무를 띠고 다시 광주로 가게 되었다. 그네 양은 이제 방안이고 뜰을 마음대로 걸어다녔다. 재롱도 늘었다. 유교사는 그네 양을 데리고 광주로 가서 동명동 새빵 살림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경영 여사도 함께 갔었다. 새로 창설된 포병부대가 훈련을 마치자 박대령은 7월경에 부대를 인솔하고 전방 상군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CP는 강원도 양구 근처에 주둔하였다. 다음 시는 박대령이 일선으로 떠나기 직전에 쓴 것이다. 밤은 깊어 갈수록 고요해지는군. 대리석과도 같이 하얀 피부, 보국한 백합과도 같이 향운을 품은 듯한 그 얼굴. 이게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그 당시는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복욱한 백합과도 같이 향운을 뿜는 듯한 그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소리 가늘게 멀리 행복의 꿈나라를 그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잠든 얼굴 더욱 어여쁘고 평화의 상징, 사랑의 코나. 그대의 그 눈, 그 귀, 그 코, 그 입. 그대는 인과 자와 선의 세 가닥 실로서 엮은 한 폭의 위대한 예술일진저. 옷과도 같이 금과도 같이 아무리 혼탁한 세속에 젖을지언정 길이 빛나고 길이 아름다워라. 나의 모든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착하고 어질고 위대한 그대의 여성다운 인격에 흡수되고 동화되고 정화되어 한계 사나이의 개성으로 세련하고 완성하리. 행복에 도취한 이 한밤 이 찰나가 무한한 그대의 인력으로서 인생 코스가 되어주어 그대 편안히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밤이 다가도록 새날이 오도록 나는 그대 옆에서 그대를 보고 앉아 행복한 이 시간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1952년 7월 2일 밤이라고 이 시를 쓴 날짜가 밝혀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은 1974년 8월 15일 날 국립극장에서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흉탄의 유경수 여사가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져줄 따뜻한 손이 없었다. 예. 그 이후에 벌어지는 긴급 조치와 그 전부터 좀 있긴 했지만 긴급 조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태들, 결국은 그 이후 79년 11.6이 터졌으니까요. 한 5년간 더 있었는데, 그런 유경수가 살아 있었더라면, 이것도 가설입니다만은 다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전에 어떤 면에서 자리를 내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어두운, 우리가 보통 박정희에 대해서 평가하는 7대 3이라고 할 때 7의 공, 3의 과 이럴 때 그런 과가 좀 더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경수 여사가 또 그런 역할을 청와대 야당이라고 할 만큼 했으니까요, 그죠? 예, 예. 이호 김대중 선생의 부인인 이호 여사나 이런 분들도 다 유경수 여사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다 만났었던 분들이니까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시의 제목은 영수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라고 아마 다시 또 붙여놨던 것 같습니다. 아기 옆에 잠들고 있는 아내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에 대한 축복과 남편의 행복감으로 넘치는 작품이다. 그대는 인과 자와 선의의 세 가닥 실로서 엮은 한 폭의 위대한 예술일진자, 이런 표현을 통하여 아내에 대한 박대량의 애정의 심도를 살필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의 이면에 감추어진 아내의 곁을 떠나야 하는 남편으로서의 애달픈 심정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는 또 계속 군 생활이면서 이제 또 동숭동 피탈길에 살던 이야기, 예, 도남동에서 지금의 그 대관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그 고사북동에 살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방송이 항상 오후 3시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방송이 이제 시작되니까요. 언제든지 또 그 시간에 바쁘신 분들은 그거 뒀다가 다시 보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다려